아버지, 우리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시느니 차라리 양로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침에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이제는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내 귀를 의심스럽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아버님,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양로원들 시설 좋아졌어요. 거기 가시면 같은 연세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이 망할 것들아! 내가 30년 동안 회사 일구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너희 둘 결혼할 때 신혼집도 내가 사줬고 회사도 다 물려받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고? 아버지, 그렇게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저희를 압박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게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래, 내가 너희 준 게 많으니까 당연하다 이거지. 그럼 부모 공경은, 효도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냐?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아버님 효도요? 그거 아세요? 아버님이 거실에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애들 친구들도 놀러 못 오게 되고 TV도 못 보고. 뭐라고? 내가 이제 거실도 못 쓴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양로원이 있는데요. 월 2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이런 미친! 너희들 정말 내가 널 키울 때는 말이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 못 사줘서 가슴 아팠다. 중학교 때 내가 농구부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비 아끼려고 내가 점심 굶어가면서 농구부 들여보냈잖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얘기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왜 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다. 다 옛날 얘기지. 하지만 말이다. 그 옛날에 내가 널 위해 밥 굶었던 것처럼 지금 나는 거실에서 TV 보는 것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말이다. 내가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는 말만큼은 도저히. 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차피 아버지는 이제 돈도 없으시잖아요. 회사 물려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빚더미에 올라앉을 판이에요. 아버지 모실 여력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됐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여러분께 오늘은 67세 박성훈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작은 공장을 일구며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 박성훈 씨는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도 없어 직접 기계를 배워가며 일했고 밤낮 없이 일하며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직원 5명의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곳에서 번 돈으로 아들의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었죠. 2년 전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홀로 된 박성훈 씨는 아들의 권유로 그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에서 들리는 조용한 대화. 여보, 아버님이 아침부터 TV 보시는 게 애들 등교할 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버님한테 이야기 좀 해요. 며느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박성훈 씨는 아침에 TV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찍 먹어야 해서 아버님은 조금 있다가 드세요. 제가 다시 차려드릴게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결국 매일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 아픈 것은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준우야, 숙제부터 하자. 나중에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면 되잖아. 나중에라는 말은 결국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손주들을 데리고 갔죠.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며느리는 어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하고 준비했어요. 냉장고에는 늘 김치와 몇 가지 밑반찬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성훈 씨의 일상은 점점 더 좁아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현관에 작은 신발장을 들여놓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신발장이 너무 좁아서 아버님 신발은 여기에 따로 놓으시면 어떨까요? 이쪽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박성훈 씨의 신발은 현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슬리퍼가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걸리적거린다는 듯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지만 정작 상에는 박성훈 씨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일찍 먹어야 해서 아버님은 편하실 때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결국은 따로 드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방금 다 먹었는데. 식탁에는 방금 전까지 식사를 하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큰손주 준우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주려 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준우야, 지금 피아노 학원 갈 시간이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나중이란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죠. 방 청소를 한다며 박성훈 씨의 오래된 앨범과 유품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장롱이 너무 오래됐는데 이참에 새로 바꾸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다. 이거면 충분해. 그래도 너무 낡았잖아요. 저희가 새로 사드릴게요. 대신 좀 작은 걸로요. 방이 좁아서. 결국 40년 동안 써온 장롱은 작은 옷장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는 늘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오늘 신혼부부 모임이 있어서. 아버님, 오늘은 애들 학원 특강이 있어서. 아버님,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성훈 씨는 혼자 텅 빈 집을 지켜야 했죠.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손주들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이에요. 준우의 말에 박성훈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용돈을 아껴 비싼 로봇 장난감을 샀죠. 하지만 생일 당일 아버님, 오늘 준우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놀이공원은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결국 그날도 혼자 방에서 준우의 생일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걸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제가 장 볼 때 같이 가시면 제 친구들이 있어서 좀 그래요. 제가 필요하신 거 사다 드릴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결국은 나타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때로는 웃음소리가 밤까지 들렸죠.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도 바다 보고 싶다고 하고. 박성훈 씨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손님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번 추석에 큰 계획이 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서 가족들이 모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엄마, 이번에 제주도 가시면 공항에서 데리러 갈게. 호텔도 제가 좋은 대로 예약해놨어. 며느리는 전화로 친정어머니와 한참을 통화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박성훈 씨는 거실 한켠에서 조용히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가 제주도에 가게 됐는데 아버님은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명절이라고 피곤하게 이리저리 다니시지 말고. 배려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결국은 혼자 계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너라. 박성훈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뒤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나중에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박성훈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지난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추석이면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내는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르곤 했죠. 그러다 문득 옆집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귀가 쏠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때요? 어머, 우리 손녀가 이렇게 솜씨가 좋은 줄 몰랐네. 옆집은 할머니와 손녀가 송편을 빚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 한켠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떠나기 전 넣어둔 반찬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석날 혼자 먹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았지만 온통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명절 프로그램 뿐이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 유치원 졸업식, 중학교 입학식. 매 순간 아들의 곁에는 박성훈 씨가 있었습니다. 공장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아들의 운동회 날이면 꼭 참석했었습니다. 아들이 계주를 뛸 때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함께 먹었죠. 중학교 때는 아들이 농구부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망설였지만 결국 점심값을 아껴가며 농구부 회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시합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때 아들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신랑 앞에서 축사를 하던 순간 박성훈 씨는 울컥하는 마음을 참느라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앞으로는 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그동안 아버지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말이 역설적인 예언이 될 줄은. 추석 당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희는 제주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 그래, 너희들 잘 지내다 오너라. 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에 와이프 친정어머니랑 좀 더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고 이틀 정도 더. 아버지?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이제 막 귀성길에 오른 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아까 손녀와 함께 송편을 빚더니 이제는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구운 거예요. 맛있죠? 어머, 우리 손녀 며느리는 요리도 잘하네.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며느리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동창 모임이 있는데 혹시 아버님도 나오실래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먼저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늘 박성훈 씨를 제외하고 다니던 며느리였기에 이런 제안은 의외였죠. 갑자기 왜? 아니, 저희 동창 중에 어머님이 혼자 계신 분이 있어서요. 되게 좋은 분이시래요. 그제서야 며느리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씨는 모른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며느리가 데려간 곳은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그곳에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순자라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우리 친구 어머니구나? 아버님하고 동갑이시래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님,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며느리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요. 김순자 씨는 단아한 모습의 여성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씨의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과 며느리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이랑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러게.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내가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놀림받는 것도 짜증나고. 맞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버님이 거실에 계시면 제 친구도 못 부렸고. 솔직히 이제 아버님 모시고 사는 집들이 어디 있다고. 우리만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알아본 실버타운은 비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김 여사님이랑 잘 되면 둘이서 따로 사시면 우리도 편하고 아버지도 좋잖아.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죠? 전에도 소개팅 몇 번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차라리 강하게 나가서 양로원은 어때요? 여보, 그건 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니, 당신도 솔직히 아버님이랑 이렇게 사는 거 싫잖아요. 맨날 한숨 쉬면서.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한다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하긴 준우가 요즘 성적이 떨어진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야.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집중도 못하고. 박성훈 씨는 주방 앞에 서서 차마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박성훈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짐이라 생각하는 아들 내외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을 내보내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30년 전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의 약속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김 여사님이 참 좋은 분이시죠? 맞아요, 아버님. 저희 친구 말로는 요즘 노인정도 자주 다니시고 댄스 교실도 다니시고 아버님이랑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박성훈 씨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시구나.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동안 너무 순하게만 살았나. 그날 오후 박성훈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정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돈의 존재를 몰랐죠. 통장을 들여다보며 박성훈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나가라고 할 거면 내가 먼저 나가주마. 하지만 그 전에 박성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박성훈 씨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시느니 차라리 양로원에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침에 아버님이 거실에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이제는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내 귀를 의심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아버지,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양로원들 시설 좋아졌어요. 거기 가시면 같은 연세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이 망할 것들아! 내가 30년 동안 회사 일구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냐? 너희 둘 결혼할 때 신혼집도 내가 사줬고 회사도 다 물려받았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고? 아버지, 그렇게 과거 일을 들먹이면서 저희를 압박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게다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래! 내가 너희 준 게 많으니까 당연하다 이거지! 그럼 부모 공경은, 효도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하시네. 아버님 효도요? 그거 아세요? 아버님이 거실에서 성경 읽으실 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애들 친구들도 놀러 못 오게 되고 TV도 못 보고. 뭐라고? 내가 이제 거실도 못 쓴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알아본 양로원이 있는데요. 월 2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버님 연금으로 충분하실 것 같은데. 박성훈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미친! 너희들 정말 내가 널 키울 때는 말이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 못 사줘서 가슴 아팠다. 중학교 때 내가 농구부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비 아끼려고 내가 점심 굴러 가면서 농구부 들여보냈잖아.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얘기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때 얘기를 왜 하세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투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자기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숨을 쉬며 멍하니 천장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퇴직금 생각이 나서 장롱 서랍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퇴직금 통장이랑 서류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래, 이 집도 내 명이구나. 결혼할 때 아들에게 준 집이었지만 등기는 여전히 박성훈 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늘 아들을 믿었기에 굳이 명의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은근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제 김 여사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죠? 다음에 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저번에 말씀드린 실버타운도 한번 구경 가보시는 건. 박성훈 씨는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나 오늘 은행에 좀 다녀오마. 네? 은행은 무슨? 평소와 다른 박성훈 씨의 태도에 며느리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성훈 씨는 담당자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돈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방식을 원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갑자기 어디 멀리 가게 되더라도 제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이 돈이 전달될 수 있도록요. 퇴직금 통장에 돈을 특별 계좌로 옮기고 구체적인 지침 사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명의를 제3자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네. 아드님 사시는 집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법무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공원에 들렀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어린 아들과 자주 놀았었죠. 아버지, 나중에 크면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사장님 될 거예요. 그때의 약속은 지켜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네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 나도 할 얘기가 있다. 네, 무슨?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오늘따라 특별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녁 식사 시간, 아들 내외는 평소와 다르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히 아버님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도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말투는 전에 없이 상냥했습니다. 아마도 김 여사님과의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겠지요.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박성훈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나 보구나. 내가 있어서 친구들도 못 부르고 회사에서 놀림도 받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괜찮다. 다 이해한다.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박성훈 씨는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었니?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공장 정리하면서 받은 퇴직금 통장 5억이 조금 넘는데.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다. 너희 생각이 맞아. 이제 나이든 부모와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겠나. 그래서 결정했다. 네, 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중이야. 한 달 후면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거다. 뭐라고요?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왜?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구나. 그동안 숨겨둔 돈도 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며느라,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가 없지 않냐? 아까 전까진 날 내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면서. 박성훈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한 달 안에 이사 갈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 제발. 저희 잘못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늦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박성훈 씨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들 내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성훈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장만한 곳이었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사 날 아들이 찾아왔지만 박성훈 씨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내가 나보고 양로원에 가라고 했을 때 끝난 거야.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돈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맞다. 돈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게 문제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온다고 달라질 건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이제 나랑 같이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세로 작은 빌라를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회사도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훈 씨, 오늘은 어디 갈까요? 글쎄요. 남산 다녀올까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친해지면서 인생의 재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 준우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주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다. 준우를 안아주면서 박성훈 씨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살지만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와도 돼. 여기 주소랑 전화번호 가져가렴. 네, 할아버지. 전할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날 이후 준우는 가끔 혼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둘이서 한강도 걷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그건 내 부모님의 몫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너랑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구나. 세월이 흘러 아들 내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명절 때 찾아와 인사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씨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더 행복했으니까요. 인생은 참 묘한 것 같구나.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니 창밖으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느라 정작 내 삶은 잊고 살았다는 거지.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박성훈 씨는 이제 자신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오로지 박성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자식들과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것을.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신의 행복도 소중하다는 것을. 부모와 자식, 서로가 서로를 아끼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존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지혜가 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